한국이 많이 컸다며 조롱하던 일본이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일본의 행태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야 말았는데요. 70년 동맹국 미국마저 등을 돌렸고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도 손을 들었던 그 재앙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시작된 방사능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심지어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한 것도 결국 한국이었는데요. 한국은 단 48시간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것도 어떠한 대가도 없이 말이죠.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 당신이 절대 알지 못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워싱턴발 뉴스가 도쿄 방위성 회의실 스크린에 떠올랐을 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떨어뜨렸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죠. 한국은 인도, 태평양 핵심 안보 파트너로 격상되며 반도체 및 첨단 산업 분야 관세를 전면 면제받게 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25년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해온 저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옆자리의 다나카 과장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화면 속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죠. 대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본과는 별도의 협상 트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별도라는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그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70년 동맹의 무게가 한순간에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국이 우리를 버린 건가요? 한 직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 직원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버린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꾼 거지.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상부에서였습니다. 가와베, 긴급 회의다. 지금 당장 올라와.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이 들었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야.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어. 그 중심에 한국을 놓은 거지. 한 참모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우리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기술력도 우위에 있고요.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제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미국이 보는 건 전략적 가치야.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중국 견제의 최전선. 한국이 그 모든 걸 갖췄다고 판단한 거지.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참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장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죠.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해.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말이야. 일본이 여전히 이 지역의 주요 플레이어라는 걸 각인시켜야 한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다나카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가와베, 이거 심상치 않아. 존재감을 보여준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 동안 여기서 일했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야.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이 우리 편이라고 믿었어요. 70년 동맹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외쳤죠.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대신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에서는 한미 관계 강화 소식을 계속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 특파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리포트를 전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것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일본 반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외무성 대변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발전을 환영하며 한미일 삼각협력은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웃음 뒤에 숨은 굴욕감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진 걸까? 아니, 약해진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뀐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만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거죠. 새벽 3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장관실에서였어요. 내일 오전 특별회의가 있네. 준비해두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들이 왠지 덧없어 보이더군요. 이 나라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특별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관, 환경성 차관, 그리고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까지. 평소라면 볼 수 없는 조합이었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장관이 문을 닫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비 2명이 회의실 입구를 지켰어요.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모니터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였죠.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이 순위로 밀어냈어요.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환경성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입니까? 장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방사능 정화 기술을 재개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말입니다. 일본이 여전히 첨단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그 해역은 한국 해류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험이 잘못되면 양국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더군요. 가와베,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야. 10년 전 자네가 작성했던 보고서 기억하나? 해양 정화 시뮬레이션 말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보고서는 극비 문서였거든요. 기억합니다만 그건 단순한 연구 자료였습니다. 장관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연구가 아니라 실행이 될 거야. 우리의 기술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 진짜로 그걸 실행하겠다는 건가요? 하지만 장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험으로 포장할 겁니다. 신기술 검증이라는 명목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해양 정화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차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실험 해역 설정. 후쿠시마 앞바다 50km 반경입니다. 2단계, 정화 장비 투입. 최신 나노 필터 시스템을 동원하죠. 3단계, 데이터 수집.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10년 전에 작성한 시나리오를 넘어서는 것이었거든요.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목표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무엇을 하든 우리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죠. 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해류의 흐름을 고려하면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한국 동해안으로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장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이라는 거야. 우리는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일본의 기술력에 다시 주목하게 될 거야.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장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우리를 이 순위로 밀어냈어.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상기시켜줄 때야. 한국만 챙기다가는 일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계획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굴욕을 당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위원장이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3주 후 실시합니다.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죠. 언론에는 정기 실험이라고만 발표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장관님, 정말로 이게 최선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장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가와베, 자네는 25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진작에 찾았겠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기술력을 보여줘야 해.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다나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와베,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말리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다나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냥 명령을 따르는 수밖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10년 전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꺼내봤습니다. 표지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면서
과거의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당시에는 단순한 학술 연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시뮬레이션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실제 작전 계획이 되어버렸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써놓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본 시나리오는 기술적으로는 실행 가능하나 해양 생태계 파장을 고려할 때 절대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현명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일본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3주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준비는 착착 진행됐어요. 후쿠시마 앞바다에 실험선이 배치됐고 최신 정화 장비들이 실려 나갔죠. 언론에는 정기해양 조사라고만 발표했습니다. 아무도 진짜 목적을 몰랐어요. 실험 전날 밤 저는 연구소 실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해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죠. 빨간색 화살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제 동료인 사토 박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가와베, 이거 봐. 해류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토의 말이 맞았어요. 쿠로시오 해류가 평소보다 30%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확산 속도도 빨라지겠군요.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동해 난류와 만나는 지점이 한국 동해안에서 불과 8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해야겠어. 사토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언론에 발표했잖아. 지금 중단하면 체면만 구기는 거야.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장관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차관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제 전화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실험선이 출항했습니다. 저는 해안관제센터에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장관도 참관하러 왔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다케다 국장이 보고했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정화 장비 가동 시작하겠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게. 모니터에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실험 해역 방사능 수치 세슘 137 농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장비 가동 시작. 다케다가 보고했죠.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30분은 순조로웠습니다. 방사능 수치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한 모니터에서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노란색 깜빡이는 아이콘이었어요. 젊은 기술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해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케다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정화 장비에서 예상보다 많은 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술자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주변 해수보다 5도 높습니다. 계속 상승 중입니다. 고요. 사토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까와베, 이거 설계상 오류야. 장비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했어. 저는 다케다에게 다가갔습니다. 국장님, 중단해야 합니다. 온도 상승이 예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다케다가 장관을 돌아봤습니다. 장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속하게. 이제 막 시작했는데 중단할 수는 없어. 하지만 장관님, 제 항의를 장관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까와베, 자네는 기술자야. 정치적 판단은 내가 한다. 계속 진행하게. 다케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다른 모니터에서도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연달아 떴죠. 해수 순환 패턴 변화 감지, 예상 해류 방향 이탈, 확산 속도 증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장비를 중단하세요. 지금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메인 모니터에 거대한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냉각 시스템 임계점 도달, 제어 불능. 그 순간 실험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센터의 모든 불이 깜빡였습니다. 비상경보가 울려 퍼졌죠. 실험선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어요. 현장 카메라가 그 광경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케다가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현장 상황 보고하라.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폭발했습니다. 정화 장비 3대 중 2대가 손상됐고요. 화재는 진압했지만 장비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사능 확산은 어떻게 됐나? 현장 책임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측정이 안 됩니다. 장비가 모두 망가졌습니다. 저는 위성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빨간색 구름 같은 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사토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신음했습니다. 세상에, 이건...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3배 빨랐어요. 장관님,
큰일입니다. 방사능 물질이 통제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장관이 다가와 화면을 봤습니다. 얼마나 퍼진 거야? 저는 지도에 범위를 표시했습니다. 이미 50km 반경을 넘어섰습니다.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동쪽으로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다케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토가 대답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72시간 내에 한국 동해안에 도달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장비가 모두 손상됐고 설령 복구한다 해도 이미 확산된 물질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론에는 어떻게 발표하지? 다케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은 전기 실험 중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반박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니요? 방사능 물질이 통제 불능 상태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건 재난입니다. 장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가와베, 지금 패닉을 일으키자는 건가?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한국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장관이 손을 저었습니다. 한국 절대 안 돼. 그들이 알면 국제적인 망신이야. 그냥 조용히 처리하자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처리요?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까와베, 자네는 과학자야. 정치를 몰라.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 일본의 기술력 신화가 무너져. 미국은 더욱 우리를 무시할 거고 한국은 비웃을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토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까와베, 진정해. 흥분하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죠. 저기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72시간 후면 한국 어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가 그걸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장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72시간이면 3일이야. 그동안 방법을 찾으면 돼. 다케다, 복구팀을 즉시 구성하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국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제 전문가? 우리가 세계 최고 원자력 기술 보유국이야. 외부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자만심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대드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술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워베, 자네 지금 해고당하고 싶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해고되는 게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장관이 다케다를 돌아봤습니다. 가와베를 당장 이 프로젝트에서 배제시키게. 다케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가와베가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가 없으면 복구가 더 어려워집니다. 장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남아있어도 좋아. 하지만 입 조심하게. 한마디라도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로 돌아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빨간색 구름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관제센터에 남아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사토가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가와베, 좀 쉬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쉬어.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은 악화되고 있어. 사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위에서 결정한 일인데.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화됐죠. 방사능 물질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고 우리의 복구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였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야마다 교수, 도쿄대학 해양학과 학과장 요시다 박사,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전 위원장 나카무라까지 모두가 이 분야의 거장들이었습니다. 야마다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검토해봤는데 이건 예측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정화 장비가 해수 성분과 예상치 못한 화학 반응을 일으켰어요. 요시다 박사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쿠로시오 해류의 염분 농도가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그게 촉매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뭡니까? 나카무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확산된 물질을 회수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6개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야마다 교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험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건 안 돼.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요시다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이미 한국 해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그들의 어장에 도달할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이제는 한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장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가와베, 또 시작인가? 한국에 알리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장 국제 문제로 비화될 거야. 나카무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통보는 해야 합니다. 이건 도덕적 의무입니다. 장관이 냉소했습니다. 도덕? 지금 도덕 타령할 때가 아니야. 우리 일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야마다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장관님, 저는 50년간 과학자로 살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연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진실을 숨기면 더 큰 재앙이 옵니다. 장관이 비웃었습니다. 재앙? 이미 재앙이야. 문제는 그 재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거지. 요시다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확산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12시간 내에 한국 동해안 어장에 도달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농도로 계산하면 세슘 수치가 안전 기준치의 5배입니다. 어민들에게 즉각적인 피해가 갑니다. 장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손들고 한국에 가서 용서를 빌까? 나카무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통보하고 공동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으시오. 야마다 교수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장관님, 저는 더 이상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야마다 교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데 제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요시다 박사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저는 정치에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카무라가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통보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도 단독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장관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씨, 그러면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나카무라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배신자요? 진실을 말하는 게 배신이라면 기꺼이 배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도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와 사토, 그리고 다케다뿐이었습니다. 장관이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배신할 겁니까? 사토가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케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가와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는 과학자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장관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하지만 기억해두게. 자네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네 커리어는 끝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야. 가와베, 자네는 오늘부터 이 프로젝트에서 제외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긴급 연락처를 검색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토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와베, 정말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지. 이미 12시간밖에 안 남았어. 사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용기 있네. 나는 그렇게 못해. 저는 그를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이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 전화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었죠. 70년 동맹국이라면 분명 도와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외교부를 통해 미국 국무부에 긴급 기술 지원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은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화상회의 형태였어요. 스크린에 미국 환경보호청 동아시아 담당관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죠. 표정이 무척 딱딱했습니다. 장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장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해역에서 방사능 정화 실험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진으로는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합니다. 담당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해양 전문가들은 한국환경부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네.
동해 생태계 보존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정부와 3년 계약을 맺었고 우리 최고의 해양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긴급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맹국 아닙니까? 담당관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일본은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 전문 인력을 다른 곳에 재배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방사능이 통제 불능 상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내에 한국 해역까지 도달할 겁니다. 담당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에 통보하지 않으셨죠? 장관이 말을 막았습니다. 그건 우리 내부 사정입니다. 담당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실험을 정기해양조사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방사능 정화 실험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담당관이 계속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일본이 이 사실을 한국에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장관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지원이 가능합니까? 담당관이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는 최소 6개월은 더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6개월이라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은 너무 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합니다. 담당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워싱턴의 정책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현재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한국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적어도 기술 자문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원격으로라도요.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한국 프로젝트에 전념해야 합니다.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70년 동맹이 이렇게 가볍습니까? 담당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동맹은 상호 신뢰에 기반합니다. 일본이 한국의 사실을 숨기는 동안 우리는 한국의 신뢰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이 한국에 통보하면 도와주시겠습니까? 담당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원이 배정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한국과의 공동 대응은 가능할 겁니다. 장관이 비웃었습니다. 한국과 공동 대응? 우리 보고 머리 숙이고 도와달라고 하라는 겁니까? 담당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케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장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70년 동맹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었던 동맹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젊은 직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미국이 도와준다고 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거절당했어.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질 거였습니다. 다나카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가와베. 미국이 거절했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때문이래. 그들의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다고.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막다른 길이네.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확산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영역이 점점 한국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6시간밖에 안 남았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뭐가?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동해안까지 6시간.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 해.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한국해양수산부 긴급 연락처가 적힌 명함이 있었어요. 3년 전 국제학회에서 만난 박지현 박사의 명함이었죠. 당시 그녀는 동해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나카가 제 손에 든 명함을 봤습니다. 설마 한국에 연락하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다나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와베, 미쳤어? 장관이 알면 자네 정말 끝장이야. 저는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미 끝장이야. 중요한 건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막는 거야.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가 영웅이라도 되려고.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영웅이 아니야. 그냥 과학자일 뿐이야. 진실을 말하는 게 과학자의 의무잖아.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낮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박지현 박사님이십니까? 저는 일본 해양연구소 가와베입니다. 3년 전 학회에서 뵀었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급히 상담드릴 일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해역에서 방사능 정화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제에 실패했고 지금 6시간 내에 한국 동해안에 도달할 겁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방사능이 우리 해역으로 온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기술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달라고 전화하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통 너머라 보이지 않았지만요. 네.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박 박사가 비웃었습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로 우리를 괴롭히고 위안부 문제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바다까지 오염시켜놓고 도와달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박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이 사실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도 하지 않으셨죠? 개인 자격으로 전화한다는 게 그 뜻 아닙니까? 저는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박 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양심은 있으시네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협력은 어렵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박 박사가 반박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고요?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게 뭡니까? 역사 왜곡, 영토 도발, 그리고 이제 환경 재난까지.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사과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국 어민들이 위험합니다. 박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검토하고 우리 정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협력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즉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내달래. 검토해보겠다고.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와베, 자네 지금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거야. 이거 심각한 범죄라고. 저는 멈추지 않고 파일을 압축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사람 목숨이 범죄보다 중요해. 다나카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 옆에 앉았죠. 도와줄게.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정말. 다나카가 키보드를 당겼습니다. 어차피 같이 망하는 거 혼자 망하게 할 순 없지. 우리는 함께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확산 속도, 농도, 예상 도달 시간, 모든 것을 담았죠. 1시간 후 파일을 박 박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방사능 확산 데이터.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이제 뭐해?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기다려야지. 그리고 장관에게 설득을 시도해야 해.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득? 불가능해. 그 사람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장관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지? 장관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와베가 뭘 했는지 알아? 한국에 데이터를 보냈어. 이건 반역이야.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관이 붉은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가와베, 자네 미쳤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정신이 멀쩡해서 한 겁니다.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기밀 유출이야. 자네 감옥 갈 줄 알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감옥에 가는 게 사람들 죽게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장관이 경비를 불렀습니다. 가와베를 당장 구속하라. 하지만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박사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야? 저는 장관을 무시하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 가와베입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터 받았습니다. 우리 팀이 긴급 분석했어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박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입니다. 3시간 내에 울릉도 앞바다에 도달하고 6시간 내에 동해안 전역으로 퍼집니다. 세슘 농도는 안전 기준치의 7배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박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가와베 씨,
우리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건 한국도 피해를 입는 문제인데요.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도 위안부 문제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이제 바다까지 실험실로 만들어 놓고 도와달라는 건 염치 없는 것이라고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한국 어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도움 없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자체 대응이요? 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동해안 어장을 긴급 폐쇄하고 방사능 차단망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가와베 씨, 개인적으로는 당신의 용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양심으로 국가 간의 불신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들어드리겠습니다. 뭐든지요. 박 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좋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무단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다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저는 장관을 돌아봤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가와베 씨,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박 박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는 3시간 후부터 자체 대응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일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장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한국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입니다. 장관이 비웃었습니다. 사과? 우리가 왜 사과를 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잖습니까? 무단으로 실험하고 통제에 실패하고 이제 한국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가와베, 정신 차려. 우리가 한국에 머리 숙이는 순간 일본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져. 저는 그의 셔츠를 움켜잡았습니다. 자존심이요? 자존심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경비들이 저를 떼어냈습니다. 장관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가와베, 자네는 해고야. 당장 나가. 저는 비웃었습니다. 해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장관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입 조심해. 밖에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한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나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거절했어. 조건이 있는데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아.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바다 너머에서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와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론에 알려야 해. 다나카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미쳤어? 그럼 자네 정말 감옥 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이대로는 못 있어. 그날 밤 저는 도쿄의 한 카페에서 아사히 신문 환경 전문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후지모토라는 이름의 40대 남성이었죠. 후지모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로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방사능이 통제 불능이라고요? 저는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데이터가 있습니다. 확산 속도, 농도, 예상 피해 범위까지요. 후지모토가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가와베 씨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해고됐습니다. 아마 고소도 당할 거예요. 후지모토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개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과학자인 이유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속에서 사람들이 죽게 놔둘 순 없습니다. 후지모토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실험의 목적, 실패의 과정, 정부의 은폐, 미국의 거절, 한국의 조건부 제안까지. 후지모토가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뭘 요구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유치장에 갇혀 있었지만 바깥 소식은 계속 들려왔어요. 형사가 가져온 신문을 통해서였죠. 상황은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형사가 급하게 유치장 문을 열었습니다. 가와베 씨, 이거 봐야 합니다. 그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공개한 자료였죠. 빨간색 구름 같은 게 후쿠시마에서 시작해서 이바라키, 치바, 도쿄만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후쿠시마를 넘어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까지 일본 동북부 해안 전체가
오염 범위에 들어가 있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난리입니다. 저는 계속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농도 수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세슘 137이 안전 기준치의 8배에서 12배까지.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기니 이바라키 어항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선들이 모두 항구에 묶여 있었고 어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손에 든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책임져라. 우리 바다를 돌려달라. 한 어민이 카메라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3대째 어업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정부가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가 다음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미야기현 한 마을에서는 주민 50여 명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오염된 해산물을 먹었기 때문이었죠. 이와테에서는 어민 200명이 생계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북부 전체 어장을 폐쇄했거든요. 센다이의 한 초밥집 주인이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손님이 끊겼어요. 누가 동북부 생선을 먹겠습니까? 정부가 우리 인생을 망쳤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와베 씨 말이 맞았습니다. 정부가 거짓말한 거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았다는 게 기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형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형사가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세계환경연합 온라인 커뮤니티였어요. 게시판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한 환경운동가가 긴 글을 올렸더군요.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외무성은 오늘도 상황이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자 더 격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독일 환경단체 활동가가 썼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정보를 숨겼습니다. 또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 바다까지 오염시켜놓고 통제 가능하다니요? 프랑스 해양학자가 올린 글도 있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세슘 농도가 안전 기준치의 9배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린피스 공식 성명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본은 즉각 한국에 사과하고 국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70년 전 전쟁 책임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독도 문제도 계속 회피했습니다. 이제는 바다까지 오염시켰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의 모습입니까? 좋아요가 3만 개를 넘었고 공유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제 책임처럼 느껴졌거든요. 형사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국제 문제가 됐습니다. 유엔도 움직이고 있다더군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과장됐다고 합니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요. 저는 벽을 쳤습니다.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형사가 허락해서 받았어요. 박지현 박사였습니다. 가와베 씨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습니다. 박사님, 상황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시죠. 지금은 해결이 먼저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독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협력 없이요. 차단망을 설치하고 중화제를 개발 중입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박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소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는 계속 커지겠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박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시는 방사능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서약한다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가와베 씨, 시간이 없습니다. 어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약속,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총리실에 연락해 주십시오. 긴급합니다.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총리실에 연락합니까?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협력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전달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옵니다. 형사가 망설이다가 상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경찰청장이 직접 유치장으로 왔습니다. 가와베, 한국이 뭐라고 했나? 저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시는 무단 방사능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서약하면 협력하겠답니다. 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리께 보고하겠네. 자네는 일단 석방이야. 저는 유치장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리가 직접 주재했죠.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총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관이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총리님, 이건 우리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총리가 그를 노려봤습니다. 주권, 지금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주권이 무슨 소용입니까? 외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마저 일본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조건을 수용합니다. 즉시 성명을 발표하고 협력 요청을 하십시오. 이틀 후 인천공항에서 한국 전문가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하네다 공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박지현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 뒤로 10명의 전문가들이 따라왔죠. 해양학자, 화학자, 방사능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 박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시죠.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시죠. 우리는 즉시 후쿠시마로 향했습니다. 관제센터에 도착하자마자 한국팀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박 박사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박사는 확산 모델링, 이 박사는 중화제 배합, 최 박사는 살포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네, 박사님. 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죠. 사토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까와베. 저 사람들 정말 프로구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못한 걸 저들은 이틀 안에 할 거야. 박 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가와베 씨, 일본 측 자원 현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해상자위대 선박 30척, 해양경찰 선박 15척, 항공기 8대가 대기 중입니다. 박 박사가 지도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박은 이 지점들에 배치하고 항공기는 이 루트로 살포합니다. 김 박사가 보고했습니다. 박사님, 시뮬레이션 완료했습니다. 현재 속도로는 48시간 내에 완료 가능합니다. 박 박사가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중화제 생산은 어떻습니까? 이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일본 측 화학공장 3곳에서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12시간 후 첫 배치가 완성됩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십시오. 48시간 안에 끝냅시다. 저는 박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뭔가 도울 일이 있습니까? 박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커피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팀원들이 피곤해 보이네요. 저는 급히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팀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한국 팀도 일본 팀도 모두 자리를 지켰죠. 새벽 3시 이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첫 배치 중화제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박 박사가 즉시 지시했습니다. 선박 10척에 적재하고 즉시 출항하십시오. 해상자위대 선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화제를 싣고 오염 해역으로 향했죠. 저는 모니터로 실시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선박들이 정해진 지점에 도착해서 중화제를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 후 김 박사가 보고했습니다. 박사님,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 박사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세슘 농도가 30% 감소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관제센터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는 차분했습니다. 아직 절반도 안 됐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둘째 날도 쉬지 않고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항공기가 상공에서 중화제를 살포했고 선박들은 해상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저는 박 박사 옆에서 함께 모니터를 지켰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와베 씨,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자신의 커리어를 버리면서까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과학자니까요.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의무였습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경합니다. 48시간째 되는 새벽. 마지막 살포가 완료됐습니다. 최 박사가 보고했습니다. 모든 지점 살포 완료. 김 박사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세슘 농도 85% 감소. 안전 기준치 이내로 진입했습니다. 박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성공입니다. 관제센터가 폭발했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서로 껴안았고 일본 직원들도 환호했습니다. 사토가 제게 달려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어. 가와베. 정말 해냈어. 저는 박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사님,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박 박사가 저를 막았습니다. 가와베 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아무 대가도 묻지 않느냐고 물으시려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박사가 창밖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국경이 없습니다. 일본의 바다가 아프면 한국의 바다도 아픕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바다를 지킨 겁니다. 성공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나카가 제게 원고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나카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브리핑 원고야. 장관이 발표할 거래. 저는 원고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 기술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방사능 오염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한국의 협력도 있었으나 주도적 역할은 일본이 수행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팀이 48시간 동안 불철주야 일했는데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위에서 이렇게 쓰라고 했어. 저는 원고를 구겼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나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까와베, 제발 또 문제 만들지 마. 자네 이미 한 번 감옥 갔잖아.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또 거짓말하라고, 진실을 또 숨기라고. 다나카가 애원했습니다. 이번만 참아. 어차피 문제는 해결됐잖아.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해결했는지가 중요해. 저는 브리핑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박지현 박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 팀원들도 함께였죠. 박사님, 어디 가십니까? 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공항으로 갑니다. 임무를 완수했으니 돌아가야죠.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1시간만요. 박 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1시간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박 박사가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1시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브리핑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미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관이 연단에 서 있었고 제자리도 배정되어 있었죠. 장관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와베, 제 시간에 왔군. 자네도 함께 발표하게.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장관이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과학자들과 기술진이 48시간 동안 불철주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물론 한국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작업은 일본 팀이 주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장관님. 장관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가와베, 지금 뭐 하는 건가? 저는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장관님,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이야?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이번 방사능 오염을 해결한 건 한국팀입니다. 박지현 박사와 그녀의 팀원들이 48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제게 돌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기술로는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미국도 우리를 거절했습니다. 한국만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까와베, 당장 입 닥쳐. 저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다시는 무단 실험을 하지 말라는 약속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와서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떠나려 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정부 발표는 거짓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48시간 동안의 모든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술이 사용됐는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장관이 경비를 불렀습니다. 저 사람 당장 끌어내. 하지만 기자들이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저는 USB를 한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핵심 기술은 한국팀이 가져왔고 중화제 배합도 그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원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정부는 이걸 숨기려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체면 때문입니다. 한국에게 도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입니다. 장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까와베,
자네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끝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팀이 지금 공항에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기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핑장이 순식간에 비었죠. 장관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망했어. 다 망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브리핑장을 나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죠. 도착했을 때 이미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박지현 박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가와베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박 박사가 난처해했습니다. 저희는 그럴 필요 없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진짜 영웅이 누군지요. 기자 한 명이 박 박사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박사님, 일본 정부가 당신들의 공을 숨기려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박 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공을 바라고 온 게 아닙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CNN부터 BBC까지 모든 뉴스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CNN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사태를 해결한 진짜 영웅은 한국팀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려 했으나 양심적인 과학자 한 명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화면에 제 사진이 떴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BBC는 더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박지현 박사팀은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조용히 임무를 완수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박 박사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바다는 모두의 것입니다. 일본의 바다가 아프면 한국의 바다도 아픕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바다를 지킨 것뿐입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신 기자들, 방송국,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 모두 무시했습니다. 대신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죠. 트위터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했고 어떤 이는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건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한 일본인이 썼습니다. 가와베 씨 덕분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박지현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진정한 과학자입니다. 한국 쪽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였다가 점차 이해로 바뀌고 있었죠. 한 한국인이 썼습니다. 일본 정부는 나빴지만 가와베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이가 답했습니다. 박 박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때가 없이 도운 진짜 과학자의 모습입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환경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린피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지현 박사와 그녀의 팀은 인류의 바다를 지켜낸 영웅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올해의 환경상 수상자로 추천합니다. UN 환경계획도 논평을 냈습니다. 이번 사례는 환경 문제에 국경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무조건적 협력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도쿄 시청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광장 중앙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에 감사합니다. 도쿄 시민 1동. 수백 명의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가와베 씨죠?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부도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한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일본의 양심일세.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한 그룹이 현수막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박지현 박사님께 일본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현수막을 사진으로 찍어 박 박사에게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우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박사님이 그걸 해내셨습니다. 한 달 후 일본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환경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박지현 박사팀에게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의 헌신 없이는 이번 사태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약속합니다. 일본은 앞으로 어떠한 무단 방사능 실험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과 공동 해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승리한 겁니다. 그날 저녁 박지현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와베 씨,
다음 주에 서울에서 한일해양협력회의가 열립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꼭 가겠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때 만나요. 이번에는 친구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친구로 만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동해가 보였습니다. 푸르게 빛나는 바다였죠. 저는 그 바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오만으로 바다를 잃을 뻔했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바다를 지켰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박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흔들었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사님,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와베 씨. 이제 박사님은 그만 부르세요. 지현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박 박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친구잖아요. 친구끼리 박사님은 좀 그렇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현 씨. 그럼 저도 가와베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현이 물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많이 변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진실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지현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조건 없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한일 양국이 공동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합의했죠. 회의가 끝나고 지현이 저를 부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자갈치 시장이었습니다. 한 달 전 텅 비었던 그곳은 이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인 한 분이 저희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일본 과학자가 보증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과학자가 지켜낸 겁니다. 우리는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동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지현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국 바다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바다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지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함께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팀이니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우리는 팀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부산 호텔방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린 자존심으로 바다를 잃을 뻔했지만 진심으로 바다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걸 얻었다. 진정한 이웃을 말이다.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같이 바다를 보러 갈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함께 보겠습니다. 바다는 다시 푸르게 빛났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로, 오만이 아닌 겸손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진심으로 빛나는 바다.